때는 조선 중기, 비옥한 땅으로 이름난 전라도 나주의 한적한 마을. 산자락에 위태롭게 기댄 낡은 기와집에서 이민준이라는 젊은 선비가 새벽 일찍 일어나 촛불 아래에서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23, 아직 혼인도 하지 않은 채 온종일 낡은 책과 씨름하며 오직 과거 시험 준비에만 매달리고 있었죠. 그의 가문은 한때 이 고을에서 가장 번성했던 이씨 가문이었으나 이제는 무너져가는 담장과 텅 빈 곳간만이 과거의 영광을 희미하게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민준아, 또 밤을 꼬박 새웠구나. 어미 속이 타들어간다. 어머니 박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과 나무 껍질처럼 거친 손은 기나긴 고생의 세월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리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제가 아침을 준비해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공부에만 전념해야 할 터인데 이 늙은 어미가 밥 한 끼 차리는 것이 무엇이 어렵다고 그러느냐? 어서 먹고 기운 차리거라. 박 씨는 아들의 수척해진 얼굴과 퀭한 눈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민준의 할아버지 이진우 대감은 조정의 권신들의 부정부패에 맞서다가 영모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형당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몰수당했고 명망 높던 가문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린 민준과 어머니 박씨만이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과거에는 반드시 급제하겠습니다. 그래서 할아버님의 억울함을 풀고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그래, 내가 우리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 몸부터 챙겨야 한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하지는 말 거라. 민준은 묵묵히 죽을 먹었습니다. 귀한 쌀알보다 나물이 더 많은 멀건죽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애틋한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깨끗이 비운 뒤 다시 굳은 결심으로 책을 펼쳤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한양으로 떠날 날이 밝았습니다. 민준은 해진 보따리에 달고 다른 책 몇 권과 옷까지 몇 벌을 챙겼습니다. 노자는 겨우 단단양 이 어머니가 이웃집 바느질 품을 팔아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민준아, 이것도 가져가거라. 박 씨는 품속 깊은 곳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은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시집올 때 가져온 마지막 남은 폐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것만은 안 됩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괜찮다. 내가 장원급제하면 이런 비녀 10개, 100개도 더 사줄 테니 혹시라도 급한 일이 생기면 요긴하게 쓰거라. 민준은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비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묵직한 돌덩이처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몸 건강히 다녀오너라.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메아리 쳤지만 민준은 차마 뒤돌아보지 못하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 번 돌아보면 다시는 발걸음을 뗄 수 없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주에서 한양까지는 걸어서 꼬박 열흘이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민준은 돈을 아끼기 위해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냇물로 배를 채우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충청도 땅에 접어들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더니 매서운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민준은 산골짜기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작은 주막을 발견했습니다. 풍계주막이라는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주막 안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과 구수한 국밥 냄새가 그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굳은 결심을 하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주막 안은 장사치들과 길손들로 북적였습니다. 민준은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손님, 뭘 드릴까요? 국밥 한 그릇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술은요? 물만 주시면 됩니다. 주모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술을 팔아야 이문이 남는 장사인데 국밥만 시키는 손님은 달가울 리 없었죠. 민준이 국밥을 기다리며 주위를 둘러보던 중 한쪽 구석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젊은 여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다른 거지들과는 무언가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은 때에 절고 머리는 헝클어졌지만 그 자세만은 곧고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저런. 또 왔네. 주모. 저 거지 좀 당장 내쫓으시오. 손님들 밥맛 떨어지게. 주모가 한숨을 쉬며 그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또 왔냐?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썩 나가. 여인이 고개를 들어 주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추위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곧 나가겠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맑고 고왔습니다. 분명 교양 있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뭐가 죄송해? 돈도 없는 주제에 왜 자꾸 기어들어와서 장사를 방해해? 당장 나가란 말이다. 주모가 여인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자 여인은 힘없이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주모님. 제가 그분 국밥값도 함께 내겠습니다. 그 순간 시끄럽던 주막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민준에게로 쏠렸습니다. 아니, 손님께서 왜 저런 거지 밥값을. 이 추운 날씨에 굶주린 사람을 그냥 내쫓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가진 돈이 많지는 않지만 국밥 한 그릇 대접할 정도는 됩니다. 민준은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두 냥을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전 재산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허허, 그러시다면야. 자, 이리 와서 앉으시오. 여인은 놀란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경계, 그리고 희미한 감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도우시는 겁니까? 그저 같은 길을 가는 나그네끼리의 정일 뿐입니다. 추운데 이리 와서 앉으시지요. 여인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민준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곧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두 그릇이 나왔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어서. 천천히 드십시오. 급하게 드시면 체할 수 있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국밥을 먹으며 은근히 여인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굶주렸을 텐데도 허겁지겁 먹지 않고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씩 떠먹었습니다. 그 모습에서조차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선비님께서는 한양으로 가시는 길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는 길입니다. 과거라.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국밥을 다 먹은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선비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별일 아니니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추운 날 어디로 가실 참이십니까? 갈 곳이 정해진 것은 아니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혹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사연으로 이리 떠돌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소저는 원래 충청도 은진현의 한 양반가 교수였습니다. 아버님은 진사벼슬을 지내신 김진사 어르신이시지요. 민준의 짐작이 맞았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아버님께서 저를 이웃고을 판서 댁둘째 도령과 정혼시키려 하셨습니다. 그자는 심성이 포악하고 주색잡기에 빠져 지내는 망난이었습니다. 게다가 소저에게는 마음에 품은 이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드나들던 가난한 서생이었지요. 비록 가난했지만 학문이 깊고 마음이 강직한 분이었습니다. 정혼 날짜가 다가오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집을 나와 제 뜻대로 살겠다고요. 그래서 한밤중에 몸종 하나만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 몸종은 어찌 되었습니까? 길에서 산적을 만났습니다. 몸종은 저를 지키려다. 그만. 여인은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홀로 떠돌며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진 태물을 팔아 연명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주막 문이 벌컥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관군 서너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모두 들어라. 은진현 김진사 댁에서 도망친 계집을 본 자가 있는가? 큰 상이 걸려 있으니 아는 자는 고하라. 여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기 구석에 있는 년이 수상하구나. 얼굴을 들어라. 관군 하나가 여인에게 다가오자 민준이 순간적으로 일어서서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사람은 제 누이입니다. 함께 한양으로 가는 길인데 몸이 좋지 않아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염될 수도 있으니 가까이 오지 마시지요. 전염병이라는 말에 겁을 먹은 관군은 주춤거리다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관군들이 주막을 나가자 여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저를 이리도 거짓말까지 하시면서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어찌 그리 큰 죄가 되겠습니까? 저는 낭자의 용기를 존경합니다. 여인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선비님, 성함이 어찌 되시는지요? 이민준이라 합니다. 전라도 나주 사람입니다. 소저는 김서연이라 합니다. 오늘 입은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서연 낭자, 앞으로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한양까지 동행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혼자 다니시는 것보다는 안전할 것입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남자와 길을 함께 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지만 민준의 눈빛은 맑고 진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비님의 호의를 받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민준이 빌려준 갓과 도포로 남장을 한 서연의 모습은 어색했지만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가문 이야기와 과거를 보러 가는 이유를, 서연은 떠돌면서 보고 들은 세상의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강선비님, 맹자께서 이르시길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장 가볍다고 하셨지요. 허나 지금 조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임금과 사대부만 귀하고 백성은 가장 천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준은 책에서 배운 유교의 이상과 서연이 들려주는 현실의 괴리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떠돌면서 본 것은 책 속의 글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관리들은 백성을 수탈하고 양반들은 특권만 누리려 합니다. 정작 나라를 지탱하는 농민들은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낭자의 말씀인 모두 옳습니다. 며칠 후 그들이 어느 마을 주막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농부들이 모여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이청백리 어르신 같은 분이 계실 땐 살만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후로는 영 살기가 팍팍해졌어. 어르신, 이청백리라 하시며 혹시 이진우 대감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비님이 어찌 아시오? 그분이 우리 고을 수령으로 계실 땐 정말 좋았지. 흉년에는 자기 녹봉을 털어서라도 백성을 구했으니까. 맞아요. 그런 분을 조정해서 역적으로 몰았으니 참으로 억울한 일이지요. 민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바로 이진우 대감의 손자 이민준입니다. 농부들은 깜짝 놀라며 민준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민준의 손을 잡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선정을 칭송하며 부디 과거에 급제하여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주막을 나서며 민준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낭자 덕분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백성이었군요. 이제야 아셨습니까? 선비님의 할아버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에 진정한 청백리가 되신 것입니다. 민준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히 급제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는 진정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과거 시험 전날 밤, 서연이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비님, 내일이 시험이시지요? 이것은 제가 떠돌며 만난 백성들의 이야기를 적은 것입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하여. 종이에는 가뭄에 시달리는 농민의 하소연, 부당한 세금에 고통받는 상인의 탄식, 관리의 횡포에 억울해하는 백성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낭자, 이것은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떠날 생각입니다. 선비님께는 가셔야 할 길이 있고 저에게도 제 길이 있습니다. 부디 백성들의 목소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다음 날 새벽, 민준이 과거장으로 떠날 때 서연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잊지 않는 참된 선비가 되어주세요. 짧은 편지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시험의 시제는 백성을 다스리는 도였습니다. 민준은 붓을 들고 서연이 남긴 백성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떠올리며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의 답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추상적인 이론이 아닌 구체적인 현실을 다루었고 고상한 문체가 아닌 백성의 언어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젊은 임금은 그의 답안에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이 답안을 쓴 자가 누구인가? 당장 불러오라. 민준은 장원급제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임금 앞에 선 그에게 임금이 물었습니다. 그대의 글에는 백성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구나. 어찌하여 이런 것을 알게 되었는가? 전하, 신이 한양으로 오는 길에 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신에게 백성의 진짜 삶을 보여주셨나이다. 관직에 오른 민준은 가장 먼저 서연을 찾았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는 실망하지 않고 서연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정삼품의 당상관에 올랐고 마침내 상소를 올려 할아버지의 무고함을 밝히고 가문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한편 서연은 한양을 떠난 후 백성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 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법, 의학지식, 법률 상식 등을 담은 책이었죠. 그녀는 장터를 돌며 백성들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점차 그녀의 책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백성을 위한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책방 거리를 시찰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가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가자 한 여인이 책을 펼쳐놓고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대목을 잘 보세요. 씨앗을 뿌리기 전에 이렇게 처리하면 수확이 훨씬 늘어납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준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떨리는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맑은 눈빛과 곧은 자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연, 낭잠. 여인이 고개를 들어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민준, 선비님. 아니, 이제는 대감마님이시군요. 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의 조용한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3년 동안 낭자를 찾아 헤맸습니다.
낭자야말로 진정한 선비이십니다. 저보다 훨씬 더 백성을 위하고 계십니다. 낭자. 저는 낭자를 사랑합니다. 3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낭자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와 혼인해 주십시오. 저는 이미 집을 나온 몸, 대감마님의 부인이 되기에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낭자와 제가 함께한다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연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혼인 후에도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당연합니다. 오히려 제가 돕겠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 소식에 조정은 잠시 술렁였지만 민주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간소하지만 정성스러운 혼례가 치러졌고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백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남편은 조정에서 선정을 베풀었고 부인은 백성들에게 지식을 전파했습니다. 두 사람의 노력으로 나라는 점차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가을날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주막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는 번듯한 객주가 되어 있었죠. 여기서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었지요. 그때 대감께서 아니었다면 저는 어찌 되었을까요? 저야말로 부인이 아니었다면 그저 평범한 관리로 끝났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작은 친절이 큰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이 백성을 위한 헌신으로 이어진